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비슷한 개념인 259조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중복제소 금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번 때 소치아의 효과 중에 267조 2항의 제소 금지, 그 다음에 기판력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소치아의 효과로서 제소 금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송이 있는데 두 번째 소송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소와 어떤 후소, 앞의 소와 뒤에 나타난 소가 똑같은 사건으로서, 그럼 동일한 사건, 그럼 동일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소송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면 주체와 객체로서 당사자로 나타나고 객체로서 소속물로 나타나서 요게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라도 A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B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주체로서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별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수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면서 다쳤다. 승객의 여러 명이 그 버스 운전수나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라고 했을 때 주체가 승객 X1, 승객 X2, 승객 X3 등등등등 대상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지만 그 주체가 틀리니까 사건이 동일한 게 아니죠. 물론 X1과 X2와 X3가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이니까 공동으로 원고가 돼서 소송을 낸다. 이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하여튼 지금 당사자가 동일하냐 아니냐가 하나 동일한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한편 동일한 당사자라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와 빌려준 돈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개 사건이에요. X와 Y라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Y가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X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라는 사건과 X가 Y를 상대로 빌려줬던 돈 받고자 하는 대여금 청구는 대상으로서 객체로서 소송물이 틀리니까 별개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되려면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다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한편 똑같은 사건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중복된 소재기로 본다면 또 똑같은 당사자 사이에 똑같은 소송을 또 별도로 제기해서 벌린다.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긴 한데, 실제 나중에 이제 막 따져보고 이것을 중복된 소재기로 걸어야 되느냐, 이것을 기판력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할 때의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대상을 놓고 싸우는 것에서는 너무나 그건 뻔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언뜻 봐서는 동일한 주체같이 보이지 않는데, 언뜻 봐서는 동일한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분석해가면서 중복된 소재기냐 기판력에 걸리느냐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적인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막 분석하고 하는 것은 그
그 원칙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부분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될 건가를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동일한 사건이라는 개념 이해됐어요. 그럼 중복된 소재기는 전소가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죠. 그래서 이 전소와 후소가 동일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이죠. 그러면 좀 아까 말했듯이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데 이 객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속물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소속물을 어떻게 포착하냐에 따라서는 앞에서 보면 구소속물 이론과 신소속물 이론이 있어요. 구소속물 이론은 실체법에서의 요건과 효과에 따른 어떤 청구 그 자체를 그대로 소송법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게 실체법에 바탕을 뒀다고 그래서 구소속물 이론이에요. 한편 신소속물 이론은 실체법에서 떠나서 소송법 독자적으로 구성을 해요. 소속물을. 그러면 그게 무슨 지금 이해가 혹시 안 된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버스 운전수의 잘못으로 버스 운전수나 버스 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송을 하기 위한 근거가 실체법적으로 우리가 바탕을 두고서 소송을 내게 되는 그 청구라는 개념에서 그 바탕을 두고서 소송법에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실체법에서의 어떤 청구가 발생한 것을 갖고 소송법에서 판결로 그 청구에 대한 결론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체법에서 단절해서 소송법으로 그 청구라는 것을 하나의 심판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서 소송법 독자적으로 구성하면 그걸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좀 아까 말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실체법에서 청구는 어떤 조문을 갖고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거냐 생각했을 때 제일 우선 떠오르는 게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의 청구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그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어떤 위법 행위를 하고 그 위법 행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 위법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이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해서 실체법에서 750조에서 4-5개의 요건에 따라서 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금 소송상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러한 750조, 민법 750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근거로 할 거냐에 있어서 390조, 민법 390조에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운송계약이라는 뭐 민법상 또는 상법상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뭐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뭐 명시적으로 뭐 계약을 맺은 것 같지는 않지만 버스에 올라타면서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 버스 회사가 날 데려다 줄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도중에 불상사가 난 거니까 그 완전하게 내 목적지까지 날 잘 데려다 줘야 될 그 계약 책임이 불이행됐기 때문에 그 계약 책임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 390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소송 절차에서 그 실체법의 청구에 바탕을 두고 그 청구에 대한 이제 소송법에서의 청구를 하면서 즉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민법 750조를 근거로 해서 할 거냐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두 개의 청구라는 복수의 심판의 대상으로 포착을 해요. 반면 신소송물 이론은 소송법 독자적으로 그건 결국 네가 부상 입은 것에 대한 손해를 받으려는 것에 불과한 거지 실체법에서 민법 750조로 하느냐 민법 390조로 하느냐는 우리 소송법에서는 관심 없다. 우리 소송법에서는 네가 지금 손해배상, 손해 입은 것을 배상받고자 하는 판결을 구하는 그 단위로 하나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신소송물 이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동일한 지금 피해자 중에 하나가 버스 회사 내지 운전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구소송물 이론을 취한다면
390조와 750조를 별개의 복수의 대상으로 포착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뭔가 했던 이 사람이 390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별도로 냈다라고 본다면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된 소재기가 아닌 거고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된 소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동일한 당사자라도 심판의 대상이 다르면 중복재소가 아닐 건데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민법 750조냐 민법 390조냐가 차치하고 소송법 독자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보니까 중복된 소라고 보는 건데 반해서 구소속물 이론을 취하면 민법 750조와 민법 390조에 따른 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니까 중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소재기가 아닌 것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똑같이 기판력에서 전소가 이번은 계속 중이 아니라 기판력은 뭐예요? 기판력에 관한 조문은 일단 216조가 기판력에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올 용어지만 객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인데 객관적이니까 뭐예요? 대상을 둘러싼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전소가 확정이 돼서 똑같은 후소가 또 등장하면 이제 기판력에 걸려서 두 번째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시 그 사건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전소와 후소도 똑같이 이제 봐야 돼요. 전소와 후소를. 그러면 전소에서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컨대 기각으로 끝났어요. 원고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슬쩍 이제 거기에 불만을 갖고 이제 항소 같은 단계까지 다 해서 기각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불만을 갖고 이번은 민법 39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두 번째 냈을 때 구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신소속물 이론에 의하면 기판력에 걸리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는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면 그 사건에 기판력에 걸려야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구소속물 이론을 취하면 별개의 사건이니까 동일한 사건이 아닌 것이 돼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속물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에 따라서 중복대소 또는 기판력에 저촉, 걸리느냐, 금지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 달라지게 돼요. 실무적인 입장은 구소속물 이론이에요. 실무적인 입장은 실체법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소속물 이론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해되겠죠? 됐어요. 이게 지금 객체를 둘러싼 하나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객체를 둘러싼 요거는 꼭 소속물과는 이론과는 상관없는데 이제 소속물 이론을 떠나서 하나는 요거는 이제 또 하나 객체를 둘러싸고 문제가 등장하는 것은 일부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일부 청구. 느낌은 뭐겠어요? 청구를 일단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부분을 또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재소에서 어떤 뉘앙스겠어요? 자기가 청구에 있어서 1억 원 중에 예컨대 한 7천만 원만 청구하고 있다가 나머지 3천만 원을 별도로 또 낸다. 이게 중복된 소재기의 상황이에요. 기판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그 사건의 어떤 피해 금액이라든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뭔가 이유 때문에 7천만 원만 청구해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 쓱 3천만 원 갖고 다시 한번 법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판력 국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건 쪼개졌으니까 별개니까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 별개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자기가 1억 원 받을 거 있는데 7천만 원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손해 금액이 1억 원인데 7천만 원만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청구하지 않고 7천만 원 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인과응해가 인정되지 않아요. 가해행위와 이 사람의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 금액이 뭐 7천만 원이 1억 원에서 7천만 원만 인정할 거냐 아닐 거냐 이전에 또 다른 요건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 피해 입은 게 가해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7천만 원만 안 받아들여지고 3천만 원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천만 원도 어차피 애초에 같이 청구했으면 인정 안 될 거였잖아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지금 쓱 두 번째 2차전으로 3천만 원을 쓱 청구한다고 할 때 그럼 피고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다시 방어한다든지 다시 심리한다든지 물론 두 번째도 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법원서도 인정된다면 3천만 원도 또 깨지겠지만 하여튼 그게 다시 심리가 된다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자기는 또 한 번 방어하는 데 대해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3천만 원은 2차전을 벌리는 걸 못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일부 청구와 잔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소재기로 걸 거냐, 그 다음에 기판력에 걸리게 할 거냐가 문제가 터져요. 이거는 그 소속물 이론에 관계된 건 아니고 그게 즉 구소속물 이론을 취하느냐, 신소속물 이론을 취하느냐와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청구했을 때 소속물을 애초에 1억 원 전체를 소속물로 볼 거냐 7천만 원만을 소속물로 볼 거냐와 연관되는 거예요. 1억 원 전체를 소속물로 보면 나머지 3천만 원도 앞에 7천만 원과 관계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억 원 중에 7천만 원만 청구했을 때 전체가 소속물이 아니라 그 실제 들어온 7천만 원만 소속물로 본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은 별개의 소속물로 볼 수 있다면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고 기판력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거냐죠. 내가 손해를 입은 그 큰 덩치를 하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면 중복재소나 기판력에 걸려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사건 터진 큰 덩치에서 실제 들어간 금액만을 소속물로 본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야 되니까 중복재소가 아니어야 되고 기판력에 걸리지 않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볼 거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이제 학설이나 막 판례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여기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릿속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이 두 입장이 있을 거예요. 걸리게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속물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1억 원 중에 7천만 원만 소속물로 구성하고 3천만 원 별개다라고 구성해야 안 걸린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소속물을 1억 원 전체의 큰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고 해야 기판력에 걸린다, 중복재소에 걸린다라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설이에요. 그래서 일부 청구 긍정설과 일부 청구 부정설이 있어요. 일부 청구 긍정설은 뭐예요? 7천만 원만이 소속물이고 3천만 원 또 별개의 소속물이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일부 청구 긍정설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청구 부정설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큰 덩어리가 다 소속물로 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청구 부정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학설, 판례의 주류는 그 두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냐면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라고 해서 애초에 네가 그 큰 덩어리 1억 원이지만 무언가 이유 때문에 7천만 원만 한다라고 밝혔다면 법원이나 반대 당사자인 피고가 요 사건은 7천만 원만 갖고 싸우는 거다. 나머지 혹시 나중에 3천만 원이 또 한번 문제가 되리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대처를 하는 요것을 고려해서 일부 청구를 그런 경우에는 긍정해서 나머지 3천만 원을 별도로 내도 중복재소가 아니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주는데 명시하지 아니한테 쓱 7천만 원 정도만 들어왔다가 나중에 갑자기 원래 이 큰 덩어리는 1억 원짜리였다. 나 3천 다시 한번 해보겠다. 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의 입장이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에요. 그 중간에 명시 여부를 가지고 즉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 일부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했던 그게 전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거다 해서 기판력에 걸려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중복재소에서는 그게 다니까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7천만 원으로 네 속마음은 1억 원 중에 7천만 원만을 한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난 것은 7천만 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네 속마음은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죄수로 걸린다. 그다음에 그게 결론이 나서 확정됐을 때 2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하겠다. 묵시의 경우라면 명시하지 않았다면 걸린다라는 거고 명시했다면 그냥 나머지가 있으리라고 나머지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과 반대 당사자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해서 방어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복죄수에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객체를 둘러싼 문제는 지금 일부 청구가 하나 또 중복죄수와 기판력에서 문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주체에 관한 것 중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 등을 살펴보려고 해요. 주체에 관한 것.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이제 걸리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겠죠. 동일한 당사자. 근데 눈으로 볼 때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데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뭐 동일한 당사자는 당연한데 동일한 당사자라도 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일단 처음 출발은 원고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막 서로 소유권자라고 서로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못 박아두려고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피고를 상대로 이 물건의 소유권은 내 거라고 확인의 소송을 냈다. 확인의 소송을 내가 냈어요. 그렇게 냈는데 거꾸로 피고가 나한테 몰린 피고가 거꾸로 지는 지대로 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소송을 냈어요? 나를 상대로 이 소유권은 소극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내 게 아니다.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낸 거예요. 잘 보세요. X 입장에서는 Y로 이 물건의 확인의 소송 중에 적극적으로 자기 거라는 적극적 확인의 소송을 냈는데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Y가 X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X의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냈다고 쳐봐요. 이때 이 대상은 뭐예요? 하나는 적극적 확인이고 하나는 부존재니까 일단은 지금 똑같지 않는데 주체까지 포함해서 보면 뭐예요? 사건이 확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잘 봐보세요. 주체와 객체를 다 고려해서 보면 원고됐던 사람이 피고가 됐고 피고됐던 사람이 원고되면서 원래는 적극적 확인 소송을 냈는데 아니다라고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원피고가 바뀌었죠. 우리가 동일 당사자라고 할 때에 뭐 원고 피고까지 포함해서 동일 당사자라면 동일 당사자인데 또 세밀하게 본다면 이쪽에서는 원고고 이쪽에서는 그게 피고가 됐고 이쪽에서는 원고가 됐고 그런데 그 대상도 확 뒤집힌 거예요. 적극적 확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게 뒤집힌 거죠. 그렇죠? 뭐 마치 예를 들어서 1, 2, 3, 4분면 하면 뭐 1, 4분면에 있는 게 3, 4분면으로 이렇게 됐다든지 주체도 뒤집히고 객체도 뒤집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일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일 사건이라. 그러니까 중복죄수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때 좀 특이하게 그럼 Y 입장에서는 X 니께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냈다고 쳐봐요. 지는 지대로 자기 거다라고 Y의 입장에서 Y가 원고가 돼서 X를 상대로 자기 거다. Y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권에 있다고 자기 입장에서 적극적 확인의 소송을 냈다고 쳐봐요. 자기 입장에서. 나는 나대로 내 거다라고 우기고 있고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 거라고 낸 거예요. 이번에는. 이 경우는 동일 사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왜 동일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경우는. 좀 아까는 X의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해서 Y가 X께 아니다라고 낸 거와 지금 Y가 자기 거라고 낸 거가 뭐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끌고 가겠죠. 그거야.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Y 자기 거라고 한 거는 만약에 Y 자기 거가 아닌 경우로만 결론이 나는 거면 그게 X께 아니다라고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제3자일 것도 있어요. 또 둘이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3자 거인 경우라면 이 판결은 X 소유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간다든지 X 소유권이다라고 가는 거고, 이 경우도 Y가 소유권이 뭐 이다라든지 아니라고 하는 것만 가는 거지. 그러면 Y의 소유권이 아니라고 가는 거는 그것이 그대로 X 소유권이라는 거로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제3자의 소유권이라는 가능성도 거의 없겠지만 상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일 사건이 아닌 거죠. 아까 거는 이게 뒤집히면 딱 요게 맞아떨어지는데, 요게 지금 두 번째 예를 든 거는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보세요. X는 X대로 자기 거라고 한 거와 Y는 Y대로 자기 거로 한 게 꼭 이렇게 180도 뒤집혀서 아까 말한 대로 1사분면에 대한 3사분면처럼 완전히 뒤집힌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중심리에 있어서 심리를 또 벌린다고 해서 똑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나는 어떤 거냐면 결국 니들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거가 한 번에 해결돼야지 이렇게 두 건으로 별도로 벌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못마땅해요. 가급적 한 대 모아서 너희들 사이에 이 물건을 놓고 싸우는 거는 결국 둘 중에 누구 거냐 가리는 거라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양쪽에서 벌리는 게 나는 사실은 못마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하나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게 내 마음인데, 이론적으로는 지금 두 번째의 상황은 벌려도 괜찮다는 거죠. 왜? 앞에서 벌린 결과가 뒤의 결론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벌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X, Y가 뒤집히는 요 상황에서 X의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해서 Y가 X게 아니라고 하는 부존재 확인소는 완전히 180도 뒤집힌 꼴로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봐도 되는데, X는 X 나름대로 자기 거라고 하고 Y는 Y 나름대로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은 병렬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게 중복된 소재기로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Y가 Z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이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보다 못해서 Y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X가, 그랬을 때 X를 채권자라고 그러고 Y 기준으로 Y가 채무자고, X 기준으로 Z는 Y하고만 관계 있고 Z는 Y하고 관계 있지 X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만약 이렇게 펼쳐놨을 때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Y가 Z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별다른 재산도 없이 행사를 안 하니까 보다 못해 Y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X가 뛰어든 거예요. 이것을 소송상 뛰어들 때 채권자 대의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의권을 실체법적으로 행사하는 거 말고 지금 소송상 우리는 소송법에서 행사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게 채권자 대의소송이 되고, 이 채권자 대의소송에 대해서는 저번 때 어떤 설명을 했어요? 원래 이 사건의 소송물은 요게 소송물이죠. 요 청구를 X가 원고가 돼서 행사하니까 요 경우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당사자적 경우는 그 분쟁의 당사자끼리 원고적격, 피고적격을 갔는데, 이건 특이하게 제3자가 X라는 제3자가 Y의 채권을 오히려 자기가 원고가 돼서 행사하는, 소송상 행사하는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는, 그 가운데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우리가 법적 성질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약간 유력설은 있지만, 대체로 판례와 유력설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설은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3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완전히 생으로 제3자가 등장했을 때와 달리 이 경우는 이 X가 자기 채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Y의 Z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정 소송 담당의 성질에서 X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Y가 Z한테 2차적으로 스스로 소송을 냈어요. 이게 중복된 소지의 국면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X가 Z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가타부타
결과가 있었고 판결이 있었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이번에 Y가 스스로 Z에 대해서 청구를 들어온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기판력의 국면이에요. 그러면 대상은 X가 청구하는 대상은 요거니까 Y가 스스로 청구하는 거와 대상은 똑같은데 지금 문제는 눈으로 보는 주체가 앞에는 X가 원고가 된 거고 두 번째는 Y가 원고가 된 거죠. 그렇지만 대상은 Y의 Z에 대한 청구를 지금 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채권자 대위권의 민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복된 제소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기판력적인 상황을 설정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눈으로는 분명히 1차적인 소송은 X가 원고고 2차적인 소송은 Y가 원고인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은 실은 Y의 Z에 대한 채권을 X가 행사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됐고 결론을 말한다면 중복 제소에 걸리고 결론을 말한다면 기판력에 걸리는데 기판력에 있어서는 판례는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 앞 사건의 상황을 알았을 때 한정해서 걸린다.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배우는 판례 법리예요. 알았을 때 하나에 걸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측면에서의 기판력과 관련된 조문은 216조 다음에 이건 아까 객체적인 측면이고 지금 주체적인 즉 요거는 객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이고 지금은 이제 주체가 등장하니까 기판력에 있어서는 주관적 범위에 관한 218조가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인데 판결의 효력은 두 당사자가 싸운 거니까 그 결과가 제3자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뭐 아주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건데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제3자한테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조문이 218조 1항의 원칙 다음에 상대적 효력이라는 원칙 다음에 2항 3항에 보면 소송 담당에 있어서 원래의 권리의 그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왜냐하면 소송 담당자는 남의 지금 권리를 무언가 이유 때문에 당사자적 적이 생겨서 제3자이지만 소송을 수행하게 된 여러분이 법정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이 그런 건데 그 벌린 결과가 결국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원래의 그 권리의 기속 주체한테 가야 되니까 218조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망이 그러한 기속 주체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8조 사망을 그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에 적용을 한다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래의 권리의 주체인 채무자인 Y에게 미쳐야 된다라고 무제한으로 우리가 조문대로 한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75년 나온 게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채권을 누가 행사한가요? 남이라고 하는 X가 행사하는데 예컨대 패소해서 깨지고 나는 그럼 깨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내 채권 날라간 거잖아요. 내가 행사해서 즉 우리가 판결의 효력의 기판력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 효력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졌던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온 결과를 자기가 감수하는 건데 지금 그게 그래서 상대적 효력이죠. 자기가 지금 열심히 했던 해서 내려진 결과인데 예컨대 그걸 내가 기판력을 요 성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어서 막 하고서 뭐 해서 A 맞는데 엉뚱한 애가 설명에 실패할 것 같다. 여기 앉아가지고 개판 쳤는데 한 번 와서 개판 쳤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또 앉았어. 그랬더니 내가 착각하고 그 개판 친 것 때문에 F를 주면 억울해 안 억울해? 설명에 실패한다고 그랬어 내가 미리. 지금 뭘 말하냐면 남이 막 해가지고 내 걸 막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가 받으라면 얼마나 허탈해. 그러니까 기판력은 뭐야?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싸운 결과로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남이 막 X가 개판 쳐놓고 지금 갑자기 뭐야? 내 채권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F 맞게 생겼어. 어떻게 따져보지도 못한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기판력 판결을 고지것대로 받으면. 그러니까 7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앞에 사건에 진행되는 것 등을 알았다면 모를까? 그냥 영문도 모른 척 그냥 자기 채권 날라가는 거야 잘못하다가 지금 판결의 효력을 받으라고 하면
X가 싸운 결과가 만약 원고 청구로 기각됐어. X가 요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뭐 때문에 하긴 했어? 단순한 감정적, 경제적인 것으로는 남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상 이 사람이 관여할 수 있었던 채권자도 있거나 요건 중에 뭐가 하나 있어서 지채권을 받아야 되는데 Y가 지금 Z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으니까 뛰어든 거잖아. 그런 뭔가의 법률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됐을 때 당사자 적격을 부여한 거야. 원래 당사자 적격은 뭐야? 권리의 법률 관계에 당사자가 그 분쟁 해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 저번 때 얘기했듯이 뭐야? 이 X가 만약에 Y가 좀 뛸 바하고 그래서 자기가 법대 다니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장 정도를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고가 돼서 나가겠다. 이런 거는 원래 인정되는 게 아니지. 단순한 경제적이나 감정적이나 뭐 어떤 친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원고 나설 수는 없어. 속으로 소장을 써주고 속으로 소장을 써줘서 Y가 원고가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속으로 일어나는 것은 타치할 수가 없죠. 원래. 그런데 지금 X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고가 되겠다는 거야. Y가 친구인데 이 돈을 받으면 뭔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는 감정적으로 친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X가 원고로 나설 수 있는 건 아니고 X가 Y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책임재산의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가 보전받아서 뭐 책임재산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원고 적격을 부여한 거야. 그치? 원고 적격을 부여했는데 하여튼 실제 이 사건에 알맹이 있는 본안은 이게 본안인 거지. 이거는 피보전, 자기가 피보전 채권은 당사자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을 부여받기 위한 요 채권의 존재는 피보전 채권은 당사자 적격을 부여받기 위한 소송 요건적인 채권이고 요 채권이 본안의 채권이지. 요게 소송물이지. 그지? 이 소송물이 지금 원고가 X가 돼서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기각돼 버렸다. 그런데 Y가 이제 받으려고 했더니 기판력에 걸려서 법원에 청구도 못한다. 네 채권이 이미 날아간 거다. 라고 하면 억울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18조 3항이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조건이랄까 제한 없이 하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 요 케이스에서는 75년 판례가 알았을 때 한정해서 하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판력은. 반면 중복제소도 그러면 중복제소도 X가 벌리고 있는데 X가 나한테 채권 있다고 벌리고 있는데 Y 스스로 이제 내가 내볼까 했더니 중복제소라고 하는 거야. 이때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때의 학설 판례는 그냥 동일한 사건으로 주체의 측면에서 X가 제3자의 입장에서 법정소송 담당으로 뛰어든 이상은 Y 너는 이제 소송 내면 안 된다 해서 중복제소에서는 그런 제한이나 조건 같은 게 없이 그대로 걸린다라고 보는 게 판례와 학설인데 대표적인 교과서인 이시은 선생님 책에서는 기판력과 일맥상통하려면 중복제소에서는 그냥 제한 없이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더 확장해서 제소금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채권자 대기 소송을 제소금지적으로. X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뭔가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불만이 있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X가 소를 취하했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X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Y가 이제 소송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Z측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의 채권자는 X가 나한테 냈다가 1심 판결도 있었고 항소까지 했다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시 내는 게 267조 2항의 제소금지. 제소금지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사자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로서 나타나는데 제소금지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요건은 뭐예요? 1심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은 뒤에 상급심에서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면 다시 낼 수 없다. 그게 눈으로 보는 동일 당사자일 때는 뭐 실감 나는데 지금 왜 지금 채권자 대리 소송을 들고 왔냐면
눈으로 보는 주체는 지금 X도 있고 Y도 있고 등장해서 X가 냈던 일에 대해서 지금 Y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복재수에서 봤던 국면, 기판력에서 봤던 국면을 이제 제소금지에서의 상황으로 설정한다면 X가 소송을 내서 벌렸던 것에서 항소까지 됐다가 X가 취하를 한 다음에 이제 Y가 등장하는 국면인데 어떻게 되겠느냐에 이해되겠죠, 상황은. 그랬을 때 Y가 등장해서 소송을 내려고 그랬더니 제소금지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입장에서 역시 여기서도 당사자의 동일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조차도. Y는 자기가 내본 바도 없었던 사건인데 X가 냈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금 Y가 영향을 받는데 그게 제소금지에서도 동일 사건으로서 동일 당사자로서 영향을 받는데 실제 처리는 그럼 중복제소적인 제한 없이 영향을 받는 거일까? 기판력처럼 약간의 지금 알았을 때라는 제한 하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기판력처럼 처리해요. 제소금지에서는 기판력처럼 알았을 때의 경우에 요 경우에 Y가 이제 등장했을 때 제소금지로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저번 때 근데 제소금지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소금지요 자체의 요건을 잘 봐놨는데 실제 소치하냐 항소치하냐 이런 것도 헷갈리지만 뭐 하나 또 헷갈리게 상황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1심 판결을 본안 판결이 아닌 본안 판결과 대칭되는 소송 판결의 상황에서 항소가 됐다가 소치를 했을 때는 동일 당사자이냐 따지기 전에 뭐하에서 또 걸려서 괜찮은 거냐면 1심에 본안 판결이 있은 뒤에 항소했을 때의 경우인데 지금 동일 당사자라는 문제에만 자꾸 집중해서 채권자 대리 소송 내가 동일 당사자 그 무진장 공부한 거에 빠져들려서 그것만 착 체크했다가 뭐해서 딱 걸리게 만들어 놓냐면 1심의 본안 판결이었었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X가 원고가 돼서 Z를 상대로 채권자 대리 소송을 냈는데 소송에 있어서 심리되는 것은 결국 요것에서 Y가 받을 권리가 있느냐, Z가 줄 필요 없느냐가 본안이죠. 소송물이죠. 그런데 본안도 지금 심사가 되지만 X가 Y한테 결과적으로 돈 받을 거 있다고 주장한 게 도중에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갚았기 때문에 이 피보존 채권의 상황이 지금 소멸되어 있어요. 아니면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됐다든지 성립은 애초에는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 소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겠어요? 이 피보존 채권의 존재는 X가 이 사건을 원고로서 낼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게 된 근거가 되는데 이 피보존 채권이 당사자 적격의 근거가 됐던 피보존 채권이 지금 소멸했다든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됐었다든지로 판단했으면 본안 이전에 뭐를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요건인 당사자 적격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 판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안으로서 원고 청구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부적법 각하 판결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내 채권 소멸된 거 없다고 항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채권이 소멸된 거 없으니까 항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역부족이었는지 소를 취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되겠다. 이 채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남의 거에 지금 뛰어들어서 채권자 대리 소송 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닌 거일 것 같으니까 항소할 때까지는 한번 계속 밀어붙여보고 싶었는데 항소하고 나서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소를 취하는 것으로 자기는 물러나가겠다는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Y가 스스로 자기 채권 받겠다고 뛰어들었더니 하고서 상황 설정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이 채권자 대리 소송이 동일 당사자이냐 아니냐만 열심히 이제 분석해서 뭐 판례가 그렇고 해서 알았을 때 이 제소금지에 적용을 받는 동일 당사자. 그러니까 이 Y는 Z한테 제소금지요 때문에 낼 수 없다. 라고 갔으면 뭐에서 하나 지금 한쪽 측면의 쟁점을 놓친 거예요. 1심 판결이 본안 판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1심 판결이 부적법 각하 판결이었잖아요. 좀 아까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 설정이 X가 채권자 대리 소송을 냈는데 Y의 Z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된 상태에서 항소한 다음에 소를 취하했다. 그 다음에 Y가 등장했다라면 그 분석만으로 되는데 좀 아까의 상황은 이게 인정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게 소멸했기 때문에 또는 이게 지금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 사건을 원고로서 등장할 수는 없다라고 당사자 적격이 문제돼서 부적법 각하된 상태에서 X가 그게 불만이어서 항소했다가 뭔가 나중에 꼬리를 내리면서 소치하를 했다라는 상황에서는 주체의 지금 동일 문제 이전에 본안 판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로 기착이 됐다. 물론 그때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소송 요건으로서 의미냐 아니냐를 유력설이 하나 있지만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게 소송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기초 지우는 그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그런 의미로 작동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가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소가 있었고 소치하를 하면 당사자의 동일 영역 이전에 또 하나의 요건인 본안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소금지의 요건에 있어서 1심의 본안 판결이 있은 뒤에라는 그 부분에서 체킹이 돼가지고 당사자의 동일 일지언정 그 부분을 충족 못하니까 제소금지효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제소금지효에 걸리는 게 아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복제소, 기판력, 그 다음에 제소금지효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중복제소는 259조, 기판력은 객관적에 관한 범위에 관한 조문인 216조, 주관적인 범위에 관한 218조, 그 다음에 제소금지에 대한 267조 2항 등등이고, 그럼 동일한 사건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은 주체가 동일하고 객체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체 당사자의 동일에 대해서는 이제 원피호가 바뀌는 역전되는 경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주체가 틀린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의 소송인데 그 속성상 그 제3자의 소송 담당으로 본다면 동일한 주체급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에서 중복제소에서 어떻게 될 거냐, 기판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제소금지에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야기했고 하면서 216조가 기판력에서는 객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이고 218조가 주관적 범위에 관한 조문이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 청구, 객체에 둘러싼, 그다음에 주체를 둘러싼 채권자 대의 소송, 요게 곳곳에서 문제가 분석돼야 되는 여러 곳에 걸친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상황 설정은 상계가 있어요. 상계니까 주체 측면이 아니라 객체의 측면에서 등장하는 건데 상계. 관계되는 조문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216조 2항이 있어요. 원래 판결의 효력은 216조 1항에 보면 객관적 범위라고 그래서 주문이라는 판결문의 그 핵심인 주문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데 216조 2항은 상계 항변의 경우는 예외인 것으로 딱 되어 있어요. 상계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판결의 효력은 아까 주문 중의 판단, 소송물이라고 하는 객체의 앞사건과 뒷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소송물이 동일하면 기판력에 걸린다예요. 그런데 이 소송물의 동일에 있어서 판결문에서는 이게 주문으로 나타나는데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판결은 원고 청구가 인용되든지 뭐 일부분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 청구가 기각되든지 하는 상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인용의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면 1억 원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두 사람은 실제 하늘이 알고 있는 진실은 어찌 될지언정 그 단계 이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갚을 원고의 청구가 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1억 원을 지급하라면 피고는 하늘이 아는 진실에 비춰서 진짜 억울하고 미치겠지만 이제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1억 원 갚아야 돼요. 그게 기판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인용됐으면 대여금 청구가 존재한다라는 게 주문의 결론이고 기각된다는 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주문이에요. 그럼 이런 결과가 오기에는 뭐예요? 피고가 소멸시효 얘기를 해서 이겼던, 예컨대 소멸시효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줘서 원고 청구가 인용됐던, 받아줘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던, 변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던, 안 받아들여져서 원고 청구가 인용됐던 이런 과정이 있고 결과로서 갚아야 된다, 아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어 방법 중에 항변 중에 상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멸시효라든지 변제 또는 순서는 보통은 소멸시효가 변제 얘기하다가 소멸시효는 이제 그렇다면 시효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든지 순서가 방어 방법에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변제 소멸시효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상계, 즉 자기도 외상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변제, 소멸시효 이런 방어 방법을 한다든지 하다가도 안 먹히니까 결국은 무슨 카드까지 쓰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쌤쌤으로 까겠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계도 채권의 소멸 사유잖아요. 민법에서 여러분 배웠던. 약간 상계는 특수성이 있죠. 다른 거는 그 자체를 뭔가 그대로 제로 쪽으로 가게 하는 것에서 조금 상계는 특이하죠. 자기 채권 생으로 내놓고 하는 거죠. 약간 틀린 거 알겠어요? 다른 거는 그 자체를 그냥 0으로 끌어내리는 방어인데 이거는 0으로 끌어내리는데 뭐예요? 자기도 투입해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조금 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소멸은 시키는데 조금 느낌이 틀리잖아요. 나의 채권 내놓고 0으로 끌어내리는 꼴이니까. 그래서 상계항변이 특수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계항변 카드를 쓰고서 막아냈어요. 또는 상계항변 카드를 썼지만 자기의 외상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싸움 없다면 결국 안 받아들여지니까 원고 청구가 인용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든지 원고 청구가 기각되든지 어떤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한번 보세요. 원고에 지금 청구 들어온 것을 대여금 청구를 A라고 하고 자기 외상대금 채권을 B라고 하면 A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소구채권이라고 그래요. 소송상 구하고 있는. 그렇죠? 또는 여러분이 민법적인 용어로는 수동채권이라고 그래요. 상계에 있어서 이렇게 제공한 요 B를 뭐라고 불러요? 자동채권이라고 부르죠. 소구채권에 대해서는 반대채권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 용어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자동채권을 제공해서 소멸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 소구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소구채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계카드 쓸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단 소구채권은 인정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상계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계에 제공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정되면 쌤쌤으로 해서 상계되면서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각되겠죠. 이런 케이스라면 다른 쟁점이 없다면 그렇게 되겠죠. 반면 자기가 외상대금 채권 B 자동채권에 제공해서 상계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했다. 인정될 수 없다라면 다른 쟁점이 없다면 원고 청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용되겠죠. 인용. 그렇죠? 인용되겠죠. 그럼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법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판결의 효력은 객관적 범위는 과정을 감안하는 게 아니라 주문 중의 판단에만 미친다. 결론에만 미친다. 요 결론은 뭐예요? 요게 과정에는 존재했지만 상계 때문에 지금은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상계가 유효하게 먹혔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뭐예요? 대여금 청구는 지금 결과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가 결론이 됐죠.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기각이라는 결론에 있어서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용은 어떤 의미예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정은 어쨌든. 그런데 이 과정은 원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216조를 놓고 판결 이유 중에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고 주문 중에 판단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예요. 주문 중에 판단에. 결론에만. 그럼 이유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상계에 제공한 채권이, 상계에 제공한 채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분명히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이유에 나타나는 판단이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있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이유 중에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계의 경우만은 아까 말한 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거의 이 자기 채권을 심사받은, 청구급으로 심사받은 건 아니고 방어급으로, 방어 방법으로 항변으로 심사받았지만 결국 이 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에 A라는 채권의 전부가 주문 중의 판단으로 나타나지만 상계의 경우는 자기 채권을 상계에 제공하겠다라면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6조 2항이 예외적으로 상계 항변의 경우는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항한 수액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래 판결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216조 1항에서 주문 중의 판단에만 기판력이 있고 그런 주문이 나오는 과정은 이 결론에만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기판력에서. 그런데 이 항이 예외적으로 상계의 특수성에 비춰서 상계의 경우는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가타부타 판단받은 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유 중의 판단이지만 기판력이 생겨서 다시 이것을 2차전으로 벌릴 수 없게 묶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상계의 경우는 대항한 수액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긴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중복제소의 경우로 끌고 와봐요. 이렇게 해서 외상 물품 대금 채권을 상계항변으로 B처럼 하고 있는데 그것을 Y가 X를 상대로 이 B 채권을 직접 요번은 별도로 청구급으로 방어 방법이 아니라 상계항변으로가 아니라 청구급으로 청구하고 있는 게 지금 중복제소적인 상황이에요. 좀 아까 이 기판력은 이게 확정돼서 A의 대여금 청구가 결론이 주문 중의 판단만으로 한다면 외상 물품 대금 채권을 2차전을 벌릴 수 있느냐의 부분서 기판력 얘기를 했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은 이런 사건이 진행 중에 이렇게 별도로 청구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서 요때 방어 방법으로 쓰고 있는 요거와 완전히 청구급으로 하고 있는 요걸 비교해서 중복된 제소로 묶을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선행하든 뭐 하여튼 이게 선행하든 하나는 방어 방법으로 등장한 자동 채권으로 제공된 방어 방법으로 등장시킨 채권에 그 법원에서 뭔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낸 것이 병렬적으로 있을 때 즉 중복제소적인 상황으로서 규제할 거냐 아닐 거냐인데 중복제소로서 걸리지 않는다. 왜? 이건 방어 방법이지 그 자체가 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복제소라는 중복제소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 있어서 이 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쪽은 소인 건 맞지만 다른 쪽은 방어 방법이니까 그걸 단순 비교해서 소와 소에서 동일한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중복제소지만 하나는 청구로서 소로 들어간 거고 하나는 방어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는 거니까 중복제소로 걸 필요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 입장인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해요. 중복제소로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가타부타 이 자동채권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판단을 받고 이 두 번째 소송을 중복제소로 안 걸어버리면 여기서도 뭔가 이 청구로서 Y가 원고가 된 청구에 대해서 인용인가 기각인가 나올 건데 이 법원과 이 법원이 다행히 한쪽으로 존재한다든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해서 이 경우에 방어 방법이 유효한 거 존재한다라고 해서 유효하고 여기에서 Y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정에서 큰 문제는 없긴 하지만 만약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는 Y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만약 여기서는 외상 물품 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Y의 손을 안 들어준다든지 했을 때 이 판결이 두 개로 병렬적으로 갔다가 완전 빡치게 나오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애초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벌리는 것을 나는 막고 싶어요. 그래서 요 글 문구로는 중복제소는 아닌 건 맞지만 하나는 항변이고 방어 방법이고 하나는 청구니까
소의 단계에서의 비교일 건 아닌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상계의 특수성에 비춰서 중복된 소재기로 걸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인데, 내 입장인데, 실제 학설과 판례는 좀 아까 말한 하나는 소송이고 하나는 방어 방법이니까 비교해서 중복제소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기판력에서는 방어 방법이지만 216조 2항이 기판력에 걸린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복제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중복제소에서도 이것은 청구급으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나처럼 중복제소로 걸려는 입장도 만만치는 않지만, 현재의 주류적인 입장은, 학설과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중복제소에 있어서는 상계 항변과 그 상계에 정한 청구 채권을 별도로 청구로 벌렸을 때의 관계는 중복제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얘기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서 책을 한번 보고 또 내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상계는 상당히 어려워서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의미? 기본적으로 상계가 특성이 있어서 자꾸 어디선가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수고했어요.